네, 안녕하세요. 탈중화된 유저 아이덴티, 영직 증명을 활용한 탈중화된 유저 아이덴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BL80에서 에어블록 프로토콜의 미드 개발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먼저 에어블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 즉 탈중화된 아이덴티가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블록에서는 이 탈중화된 아이덴티를 어떻게 영직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블록이 그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함께 하는 에어블록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어블록이 무엇이냐? 에어블록은 사용자의 동의와 통제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거래라는 도메인은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 힘든 도메인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중심, 즉 사용자의 동의와 통제권을 중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들이 데이터 셋 단위가 아니라 사용자의 개별 어트리뷰트 혹은 로그 단위로 직접 개별 로우 단위로 수집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데이터는 이제 어떠한 중앙 앱에서 모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유저 컨센트 SDK를 통해 가지고 저희 에어블록 프로토콜을 사용한 데이터 공급자들의 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DK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창이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의했을 때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와 데이터 통제권이 주어지는 식으로 에어블록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에어블록 트래커라는 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자신의 데이터 보상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 사용하지 말고 어느 앱에선 데이터 수집하지 말라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DMP에서 데이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 모기업 ABL80은 현재 광고 어트리뷰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DMP, 즉 광고 도메인으로 현재 데이터 수익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에어블록 프로토콜에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에어블록 프로토콜은 그래서 데이터 거래를 다루니만큼 크게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아이덴티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 데이터 컨트롤러, 그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다른 비즈니스가 교환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데이터 트랜스포트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당연히 유저 아이덴티티 쪽 부분입니다. 에어블록 프로토콜에는 그래서 영직 증명부터 시작해서 스파스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컨센트 체인지라든지 P2P 네트워킹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쓰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D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DID, 즉 분산 ID라고도 하는데요. 탈중화된 ID 혹은 분산 ID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공식적으로는 분산 ID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산 ID는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나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개인 소유 디바이스에 저장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 주체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블록체인과 유사하게 크립토그래피를 사용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개키 인프라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를 저장하기 위해서 분산 원장이 사용됩니다. 분산 원장의 필요는 없고 블록체인의 필요도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디센트럴라이즈 ID 구현체에는 당연히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W3C의 커뮤니티 그룹에서 DID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DID가 사용되고 저장되는 구조를 보면, 먼저 DID 정보는 사용자의 이 기기에 있는 에이전트 앱에 직접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DID 문서를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한 후에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즈 케이스를 보자면, 사용자가 이제 첫 번째로 대학에서 어떤 졸업장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곳에 DID로 등록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대학교는 기관에서
이 사용자가 졸업했다라는 증명을 DID를 통해서 암호학적으로 서명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 증명은 사용자의 유저 에이전트 앱에 저장돼서 이제 저장된 후에 이제 어떤 졸업 증명이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이 사용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대학의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때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서명된 이 암호학적인 서명을 통해서 이 DID 크리덴셜 인증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졸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중앙 주체도 개입하지 않고요. 이 사용자가 졸업했다는 증명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통제하고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증명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화된 버전과 다를 것 없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DID 사용자인 기업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제 W3C 그룹에서 DID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DID에 대해서, 이 DID 표준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DID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용자 고유 ID 그리고 문서 두 개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그래서 DID라고 하면 이렇게 DID, example, 1, 2, 3, 4, 6, 7, 8, 9라고 하는 사용자 고유 ID와 함께 이 DID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담은 문서까지 같이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DID 문서를 보면 이제 사용자의 공개 키와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직접 이 문서를 소유한다는 서명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 분산 아이디를 소유한 소유자의 인증 수단이라든지, 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 DID에 접근하고 있는 서비스의 목록,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DID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다면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서비스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 서비스 목록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서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시는 점은 이렇습니다. 아니,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즉 사용자에 대한 정보면 진짜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남자라든지 혹은 뭐 지금 몇 살이었는지 뭐 이런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어디 있는 것이냐, 왜 이 문서에는 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DID라면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DID는 분산 아이디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탈중앙화된 아이디인 만큼 모두가 이 아이디를 소유하고, 비록 통제권은 프라이빗 키를 가진 개인에게밖에 없지만 이 저장 자체는 뭐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도 있고 사용자의 개인 디바이스에 저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드랍박스, IPFS 같은 데 저장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저장되고 접근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보 공개돼야 돼서 프라이버시 이유 때문에 DID 안에 직접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버리파이어블 크레덴셜이라는 형태로 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버리파이어블 크레덴셜은 무엇이냐? 이것도 W3C에서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개념인데요. 이게 크레덴셜이라는 그 용어라고도 불리고 혹은 크레임이라는 용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발표 자료에는 조금 두 개가 크레덴셜과 크레임이 혼용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버리파이어블 크레덴셜과 버리파이어블 크레임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네. 버리파이어블 크레덴셜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증명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저라는 대상이 현재 지금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명 같은 게 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개념의 이루어져 있는데 Subject, Issue, Claim으로 주장되어 있습니다. Subject는 주장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자신이겠죠. 뭐 제가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얼마 이상 되니까 연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정보가 있고 뭐 제 의료 기록이 뭐 어떻게 된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저에 관한 거니까 설명하거나 주장할 대상은 일반적으로 저입니다. 그 다음에 발급 주최한 기관,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제가 나이가 20세 이상이라고 증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은행이 제가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증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급 주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장의 내용, 이 사람이 20세 이상이다, 이 사람이 연소득 3천만 원 이상이다 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프라이빗 키 기반한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위조 불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고 해당 이슈로부터 제대로 발급됐다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DID 홍길동 보고 20세 이상이래. 여기서의 주제가 나눠보면 정부는 이 벌파이어블 클레임을 발행한 이슈어고요. 즉 이 벌파이어블 클레임에 맞다는 걸 보장해주는 하나의 어소리티가 되겠죠. 서브젝트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레임의 내용은 이 사람이 20세 이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스펙 문서를 통해서 예시를 보자면 코드가 조금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코드가 계속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식은 없지만 제가 원체 개발자다 보니까 코드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예시로는 프로브 에이지 크레덴셜, 즉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된다는 크레덴셜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부 DMV라는 기관이 2010년 10월에 DID example EB 이 사람한테 21세 이상인 증명을 발급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만을 보면 클레임 안에 있는 아이디는 서브젝트고 에이지 오버 21은 클레임의 내용입니다. 즉 이 사람이 나이가 21살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서 발급을 해준 그 증명의 내용이고요. 정부의 키로 밑에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키로 문서가 서명된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이 벌파이어 클레임이 진짜 맞는지 벌파이어 하고 싶다면 왠지 정부가 안 했을 것 같아, 너가 위조했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하고 싶다면 이제 여기 시그니처와 이 이슈어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 정부가 맞는지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어가 진짜 발급했다는 것을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나이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간접적인 이렇게 성인이라는 인증만 발급합니다. 이 사람이 25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이 사람이 21세 이상이라는 간접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직접적인 정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이 벌파이어 클레임과 DID가 쓰이는데요. 이제 먼저 ERC780을 통해서 현재 이더리움 프레임스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뉴포트, 시빅, 그리고 소버빈 등이 있습니다. ERC780이라는 건 이제 이 아까 보여드린 벌파이어 클레임의 내용을 어느 하나의 중앙 컨트랙트에 저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종의 이제 ENS의 DID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ERC780 레지스트리는 사실 앱별로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원래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중앙 컨트랙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이슈어들이 자신이 클레임을 반영해서 발급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온체인 클레임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이 ERC780의 목적입니다. ERC780을 사용하는 예제를 하나 보자면 예를 들어 보험 컨트랙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보험 컨트랙터에서는 20세 이상인 사람이 아니라 연소득 5만 불 이상인 사람한테만 보험을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ERC780 클레임 레지스트리 주소를 지정한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득증명 클레임에 대한 소득증명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이름을 지정합니다. 클레임 인컴은 프루브 오브 인컴 모어된 5만 달러. 그 다음에 이 클레임을 아무나 발급하면 의미가 없죠. 제가 발급하면 저희 엄마가 발급해도 저희 엄마가 발급한 것까지 다 취급을 해버리면 그러면 위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서 발급해준 클레임만 진짜 클레임으로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accepted issue를 특정 어드레스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pply insurance라는 함수에는 이제 클레임 레지스트리로부터 이 이슈어가 이 메시지 샌더에게 발급해준 클레임인지 체크를 해서 클레임이 있다면 이제 오케이고 클레임이 없다면 이제 연소득 5만 불 이상만 그 보험을 온체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ERC780을 통해서 DID와 벌파이어블 클레임을 사용해서 어떠한 이더리움 위에서도 사용자 인증 혹은 사용자에 대한 뭔가 증명에 관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벌파이어블 클레임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두 개의 큰 키워드로 꼽자면 프라이버시 그리고 어소리티입니다. 먼저 프라이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사문장에 저장되는 특성상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레임으로 할 수 있는 주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이 20세 이상이다, 이 사람이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뭐 나이가 40살이다 이런 정보는 절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클레임의 내용 자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험 발급을 위한 소득 정보 이런 것도 뭐 연소득 7만 불 이상이다 혹은 뭐 2만 불 미만이다 이런 것도 사실 퍼블릭에 공개되면 민감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쇼핑 탭에서 우대 혜택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할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국가유공자다, 내가 장애인이다 이런 클레임의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소리티 문제입니다. 새 클레임을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특정 기관, 이슈 혹은 어떤 권위 있는 그런 권위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소리티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중앙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온체인 대배 같은 경우에는 UX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레임이 아직 없을 때는 이슈어가 등록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페이스북이라는 탭이 있다고 합시다. 이 탭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탭 사용을 요청하고 탭에서는 너 지금 만 20세라는 클레임이 없어, 빨리 클레임 가지고 와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클레임을 이슈어에게 요청해서 내가 빨리 만 20세 이상이라는 클레임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줘 라고 클레임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이슈어가 클레임을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만약에 회원가입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이슈어 클레임을 등록해줄 때까지 거의는 뭐 저거 컨퍼메이션 거의는 컨퍼메이션 시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이슈어가 오프라인일 때는 클레임을 발급 못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어는 묵묵부답이고 탭은 뭐지 왜 얘 클레임을 안 올리지 하면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UX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블록에서 현재 지금 POC 개념 증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DID에 영식 증명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앞서 이제 영식 증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식 증명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이 수단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영식 증명하면 다들 이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동굴 비유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동굴 밖에서 너 만약에 뭐 키를 갖고 있다면 어디로 나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저거 프로버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떠한 것을 검증할 수 있다더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일반적인 프로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버와 버이파이어가 있습니다. 프로버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버이파이어에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증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버는 어떤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나 이 작업 다 했어 라고 이렇게 프로브를 보내주게 되고, 버이파이어는 그 프로브를 가지고 얘가 제대로 작업을 잘했네 라고 증명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작업에는 머신러닝도 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프로버가 계산한 다음에 3이라는 결과와 함께 1 더하기 2라는 인풋을 버이파이어한테 전달해가지고 버이파이어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1 더하기 2는 3, 너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네 라고 오케이 해달려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지식의 유출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브에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버이파이어가 악의적인 경우에 지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 노위치 프롭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프롭 데이터에서 이 어떤 작업과 관련된 그런 모든 지식을 백업인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버이파이어는 이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작업이 어떤 것인지와 이 프롭이 참여한 것만 알 수 있고, 프로버는 이제 실제 데이터나 뭐 노위치는 전달 안 하고 프롭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저희는 GK스나크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GK스나크를 사용한 이유는 먼저 GK스나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GK스나크는 제로 노위치 성신트 인어액티브 아규먼트 오브 노위치의 약자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풀어보면 영직성을 가지고 있고 간결성을 가지고 있고 논 인터랙티브한 프로뷰라는 의미입니다. GK스나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게 다음 수식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수식 하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y는 c, x, w라는 함수가 있을 때 c는 어떤 수행해야 될 작업이고 그 다음에 x는 이 수행해야 될 작업이 되는 퍼블릭 인풋입니다. 그리고 w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 인풋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y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GK-SNARK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퍼블릭 인풋과 그 다음에 시크릿 인풋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프루프만을 가지고 퍼블릭 아웃풋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버와의 어떤 상호작용 없이 논 인터랙티브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C는 이제 어떤 해야 될 작업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GKP에서 머신러닝까지는 당연히 힘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밀 해시 프리이미지와 비밀 논스를 가지고 샤이로 해시를 만들어봤더니 퍼블릭 해시가 나온다더라. 이런 것도 이제 이 C 서킷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킷을 짤 때는 아리스메틱 서킷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GKP 시스템에서는 R1CS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R1CS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행해야 될 작업이 그래서 저희는 GK-SNARK라고 하더라도 모든 그 일반적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GK-SNARK를 통해서 완전히 매끄럽게 영지 직증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GK-SNARK가 작동하는 의미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셋업을 통해서 프루빙 키와 버리파이 키를 만든 다음에 프루빙 키는 작업을 수행한 프루버가 가져가고 버리파이 키는 작업을 증명해야 되는 버리파이어가 가져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핵폐기물 보이시죠? 이 핵폐기물은 이제 스나크에서 톡식 웨이스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프루빙 키와 버리파이 키를 사용할 때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되었던 값들인데 이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거꾸로 프루빙 키와 버리파이 키를 도출해가지고 이 영지 증명 서킷을 완전히 보안에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람다 데이터는 톡식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Z캐시 같은 경우에도 Z캐시는 GK-SNARK를 쓰는데 Z캐시 처음에 블록체인 런칭할 때 세레모니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톡식 웨이스트를 아무도 모르게 폐기하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거친 다음에 Z캐시 블록체인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업에 연결되면 이제 계산하는 사람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작업 수행 결과를 가지고 프루프를 만듭니다. 그럼 이 프루프를 가지고 증명자는 이 프루프과 X 데이터, Y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작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참고문 거시서 알 수 있는데요. 영지식 증명인 이유는 여기서 시크릿 인풋은 버리파이어가 시크릿 인풋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크릿 인풋을 쓰지 않았고 오직 프루프만 썼기 때문에 버리파이 단계에서 시크릿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영지식성을 만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GK-SNARK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더리움 프렌들리입니다. 현재 영지 증명 수단이라고 하면 가장 논인터랙티브한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스나크와 GK-SNARK 그리고 그룹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스나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원 곡선을 사용합니다. 타원 곡선 중에서도 타원 곡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침 이더리움이 재작년에 비잔티움 하드포크 이후에 RTBN 이후로 ECC 아리스메틱을 지원하기 때문에 EVM 네이티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이 스나크 영지 증명을 매우 값싸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교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증명 크기가 거의 200KB 달하고 버픽션 타임도 상당히 블랙프루프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스나크는 프루빙 타임은 가장 느리지만 그 대신 이제 프루빙을 했을 때 어떤 계산을 증명했을 때 나온 증명의 결과와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데 쓰인 시간 복잡도가 매우 작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5원이기 때문에 이제 스나크를 이더리움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스나크를 컨트랙트 위에다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파이어라는 게 원래는 어떤 네트워크 노드 혹은 주체지만 이더리움 위에서는 이런 스나크의 장점 때문에 컨트랙트 위에다 버리파이어 컨트랙트 아예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2.0이 나오지 않은 현재 1.0 시점에서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하기 좋은 영지식 증명은 GK-SNARK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DID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제로 노이즈 프로를 DID에 적용을 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GK 크레덴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즉 이 영지 증명의 익명성을 통해서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프루브 오브 에이지라든지 프루브 오브 내 연소득이라든지 그런 버이어블 클레임에서도 익명성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조차 드러내지 않는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DID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소리티하는 의존성인데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크레덴셜 없을 때는 매번 어소리티를 찾아가가지고 이 크레덴셜 발급해줘라고 부탁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최초 크레덴셜에서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이제 어소리티를 거치지 않고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제 나이 정보가 있으면 나이 정보에 대한 최초 프로만 한번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제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제 나이가 50세 미만이다, 이러한 다양한 증명들을 이슈 없이 직접 생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어소리티 중 어소리티한 이슈에 대한 의존성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영지 증명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아까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아까 다이어그램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GK 크레덴셜은 이제 재사용 가능한 그런 프로를 목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처음에 이슈가 한번 제 나이는 뭐 예를 들어 28이다 라고 한번 프로를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비든지 간에 어떤 대비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간에 너 50세 미만이어야 돼, 너 20세 이상이어야 돼 라는 어떤 증명을 요구하든지 간에 제가 이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이걸 레벨 1과 2로 나눠가지고 개발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GitHub 레포지토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간단히 시연을 드릴 것이지만 이제 미약하게나마 POC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GitHub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처음 버이파일 크레덴셜 들어가서 원래 버이파일 크레덴셜은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원24에서 민원24에서 제 성인인증 크레덴셜을 발급해준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슈어는 민원.go.kr이고 뭐 크레덴셜 서브젝트는 DID 에어블록을 뭐 카페베 위비 상사고 그다음에 제 에이지가 21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클레임과 함께 그거에 대한 증명, 전자서명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용자 아이디, 너가 누군지와 어떤 나이 조건이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예상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GK 크레덴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희 스나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레덴셜 종류를 스나크 크레디스, 스나크 프로뷰라고 따로 정의했고요. 나이 조건이 이제 보시면 다시 이 클레임란을 보시면 나이가 없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없고 그 대신 그냥 버이파일 키, 아까 말씀드렸던 스나크의 버이파일 키만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누군지 대상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룹 데이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온체인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나이가 21세든 50세든 이런 것을 온체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1의 예제 코드를 보자면 이제 이것은 이더리움에 저 프레이츠라는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만든 예제인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에이지만은 프라이빗 인풋을 받습니다. 에이지만은 제 나이 정보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인풋을 받아서 제 에이지가 뭐 19세 이상이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끝.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CX는 XW에서 C 함수의 내용입니다. 그냥 이 사람 프라이빗 인풋인 에이지가 뭐 19세 이상이면 맞고 아니면 틀리다.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두 번째 단계 디라이버비티, 즉 재사용성을 위한 단계인데요. 레벨 1의 문제는 이제 영지성을 사용한 건 좋지만 결국의 근본적인 문제, 즉 같은 데이터라도 제 나이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메모 프로브를 새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슈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점은 아직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커미트먼트 스킴입니다. 즉 온체인에 미리 해시를 등록해두고 스타크 서킷 안에서 이 해시와 똑같은지 검증합니다. 이런 방법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온체인에다가 미리 무트프리덴셜 이름으로 제 나이에 대한 해시값을 등록해 놓습니다. 제 나이에 대한 해시값을 이렇게 등록해 놓는데, 그래서 제 마이에이지를 가지고 해시값을 등록해 놓는데요. 이제 그냥 제 나이를 해시해 버리면 너무 알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다 랜덤한 논스를 첨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 논스와 비밀 제 나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온체인에다가 무트프리덴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20세 이상인 클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첫 번째로 그 스타크 증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스타크 증명을 만들 때 프라이빗 인풋인 논스와 에이지가 온체인에 등록된 것과 맞는지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 나이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온체인으로부터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위조되지 않은 나이가 20세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입부문을 통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나이가 아니라 예시가 제 그 수입으로 돼 있는데요. 수입으로 돼 있는데 제 비밀 수입이 미니멈 수입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온체인에 미리 등록해둔 해시와 똑같은지 그 프리미지를 바탕으로 커미트먼트를 계산하는 그런 위조 방지 확인 로직이 하나 더 들어갈 거고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코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GitHub에 그런 코드인데요. 한번 이제 아까 제가 지역에 말씀드렸던 나이가 20세 이상인지에 대한 프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인풋으로 age라는 값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제 나이와 함께 뭐 퍼블릭 인풋 하나 더 비교한 나이를 받아보겠습니다. build 뭐 min age 뭐 일반적으로 20이겠지만 당연히 성인 인증이니까 20이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제 나이가 미니멈 나이보다 크다면 1값을 주고 아니면 0값을 줘라. 그 참고로 이 코드는 파이썬처럼 보이는데 파이썬 아닙니다. 파이썬 아니고 조크이스에서 만든 자체 이 GK스나크를 위한 DSL 언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에이지가 맞는지 증명해라라는 식으로 프로브 애더트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지금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이제 이 프로브 애더트를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로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애더트 하면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를 비교했습니다. 이 위의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1CS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은 행렬식의 형태로 컴파일이 된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개발자 수준에서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프로브 에드.so를 한번 축소하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이파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이더블 블록체인 장에서 직접 용식 증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셋업과 버리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증명을 발급할 차례입니다. 제가 20세 이상이면 증명을 발급할 차례인데 프로브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브 오브 아까 만들었던 그 셋업된 영직 증명 서킷을 바탕으로 이제 제 2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 나이가 현재 45세다라는 증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프로브 석세스풀이 뜨고 프로브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제가 맞다는 증명이 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아까 퍼블릭 인풋과 프라이빗 인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신다면 이제 제 나이인 프라이빗 인풋, 즉 45세라는 에이지는 다 암호화된 상태고 오직 퍼블릭 인풋인 비교할 대상, 최소 20세인 이 퍼블릭 인풋 정보는 지금 현재 프로브로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영식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시연은 직접 컨택트에서 도입해보는 것까지는 조금 뒷부분 시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아직 이 영식 증명 POC는 DID에 제키스나크를 적용하기 위한 POC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멉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POC 과정에 있고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완전한 재사용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가 20세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0세 이상이다라는 종류에 대한 것에서 한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예를 들어 제 나이가 50세 미만이어야 되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덱에서 어떤 보험 덱에서 나이 60세 미만만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는 증명이 이미 있어도 이것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영식 증명에 사용되는 서킷이 달라져가지고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종류의 서킷, 즉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와 같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CL 시그니처 스킴 같은 현재 W3CDID 쪽에서 소버윈 팀 쪽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GK스나크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비쌉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내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가스가 80만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80만이라는 수치도 원래 기존 백엔드에서 브루스17 백엔드를 적용해가지고 반으로 깎아가지고 80만인 거지 아직 더 최적화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걸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많이 가스를 사용한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해시 값을 검증하는데 이더리움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샤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샤3를 이제 현재 이더리움 2.0에서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뭐 MIMC 혹은 뭐 프라이데이 자비스 같은 함수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이 함수들은 이제 캐셔과는 다르게 포비노미얼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훨씬 이더리움에서 저렴한 범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2.0에서 현재 VDF의 수단으로서 스타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스타크에 도입할 시에는 이제 해시 함수를 비콘체인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를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후보로 나와 있는 해시 함수를 이제 언젠가 저희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블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에어블록의 예입니다. 에어블록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앞선 발표에서 나온 TE라든지 영식증명과 같은 영식증명 그리고 이제 동영암호와 같은 솔루션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는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이고 사용자 중심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TE라든지 혹은
동형암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블록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절충안으로서 중간에 데이터 처리하는 뭐 머신러닝 기관이라든지 혹은 뭐 DMP라든지 데이터 빅데이터 펌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에어블록에 참여할 때는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앱들과 따로 별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익명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 익명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에어블록의 데이터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린 미래는 이런 데이터 프로세서가 그렇게 실 데이터, 원본 데이터 페이버를 줄 필요 없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가공권만을 줌으로써 이제 데이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더 나아가지고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을 현재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동형암호화 같은 기술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데이터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가공권 혹은 데이터에 대해서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익명 데이터, 완전 익명 데이터만 떼가지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지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영지증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일반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DID 프로포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용자 추적을 막기 위한 익명 아이디라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들의 영지증명과 프라이버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